제 이름은 김금석. 맨주먹으로 시작해 지금의 기업을 일군 흔히들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촌음도 헛되이 쓰지 않고 사람과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오면서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은 파악하는 그런 해양 같은 것이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준태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겨준 유일한 혈육이자 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죠. 준태는 저를 닮지 않아 마음이 참 여리고 순합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고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아이예요. 그게 장점이자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얼굴에 한박꽃을 피우며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환갑을 훌쩍 넘겼으니 아들이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었죠. 흐뭇한 마음으로 어떤 아가씨인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인데 우리 아들 마음을 이리 훔쳐갔나? 정말 천사예요, 아버지. 이름은 손지연인데 마음씨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제가 만나본 여자 중에 단연 최고예요. 아버지가 만나보시면 정말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 아들은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은 지연 양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지연 양은 과연 제 아들이 한눈에 반할 만한 미인이었습니다. 단아한 원피스에 과하지 않은 화장, 그리고 몸에 밴 듯한 우아한 몸짓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우리 집 거실로 들어서던 순간 제 서재에 걸린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훑던 그 짧은 순간의 눈빛. 그건 그림에 대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그림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계산의 빛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생긋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 줄은 몰랐네요. 이 그림 정말 멋져요. 그냥 사람이 사는 집인걸. 그림 보는 눈이 있나 보구나. 잘은 모르지만 그냥 딱 봐도 좋은 그림인걸요. 준태 씨가 왜 아버님을 그렇게 존경하는지 알 것 같아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아들은 옆에서 그치, 지연 씨는 안목도 높다니까라며 연신 추임새를 넣기 바빴고요.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착한 아들이 저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니 분명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애써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 커플을 불러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가장 아끼는 서비스 교육이 철저하기로 소문난 곳으로 예약했죠. 그곳에서 지연 양의 본 모습이 아주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어린 직원이 물을 따르다가 긴장한 탓인지 물병을 살짝 떨었고 그 때문에 물 한 방울이 지연 양의 앞접시 옆으로 툭 하고 튀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연 양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과 제게 보내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린 직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네, 네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교육 안 받아요? 이런 고급 식당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죠? 제가 이 물 마시다가 탈이라도 나면 책임지실 건가요? 물을 마신 것도 아니고 옷에 튄 것도 아니었어요. 고작 테이블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릴 정도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직원은 거의 울상이 되어 연신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어요.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지연 양, 괜찮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제 말에 지연 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표정을 바꾸더군요. 언제 차가웠냐는 듯 다시 햇살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아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예민했나 봐요. 준태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분위기 망쳤네. 아니야, 지연아. 너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저 직원이 잘못한 거지. 이런 곳에서 서비스가 이게 뭐야? 내가 매니저 불러서 단단히 말할게. 오히려 제 아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말렸어요. 됐다. 이만하면 됐어. 아들은 지연 양이 혹시라도 기분 상했을까봐 그녀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의 눈에는 지연 양의 이런 모습조차 그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귀여운 예민함으로 보였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가차없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그 위선적인 태도.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런 아이에게 내 소중한 아들의 인생을,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최 비서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최 비서는 20년 넘게 제 곁을 지킨, 제게는 아들 같고 친동생 같은 충직한 사람이에요. 최 비서, 부탁할 게 있네. 회장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손지연이라는 아가씨에 대해 알아봐 주게. 내가 모르는 모든 것을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최 비서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한 듯 그저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비서는 두툼한 보고서 파일을 들고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저는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그녀의 SNS 활동 분석이었어요. 지연 양의 인스타그램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 명품 브랜드의 신상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모든 사진에 등장하는 장소나 물건들이 전부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아주 짧게 빌린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 비서의 메모에 따르면 그녀는 부유한 친구들의 모임에 어떻게든 끼어서 그들의 배경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진으로 남기는데 아주 능숙했어요. 두 번째 파트는 그녀의 가족 배경과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지연 양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은 몇 년 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파산했고 지금 가족 전체가 상당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어요. 현재 사는 강남의 고급 빌라 역시 월세였고 그마저도 몇 달치가 밀려있는 상황이더군요. 그녀가 걸치고 다니는 명품들은 대부분이 중고거나 심지어 가품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과거 연애 편력. 짧게 만났던 몇몇 남자들 모두가
상당한 재력가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연 씨는 정말 아름답고 완벽했지만 너무나도 비싼 여자였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해요. 보고서를 덮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제 아들은 완벽하게 계산된 사냥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김준태라는 사람이 아니라 김준태의 아버지인 제 돈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아들에게 말한다면 아들은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들의 사랑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원망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그렇게는 둘 수 없어요. 제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손지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제 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만 해요. 저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이 상처받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게 할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문득 한 가지 기가 막힌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의 첫 단추를 채워줄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하나 시작해야겠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백만장자 회장님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지옥의 악마라도 기꺼이 될 생각이었어요. 모든 계획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되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죠. 저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줄 유능한 총감독이 필요했습니다. 제게는 이미 그런 인물이 곁에 있었어요. 바로 20년을 한결같이 저를 보좌해온 최 비서였습니다. 최 비서 들어오게. 제 부름에 최 비서는 늘 그랬듯 단정한 모습으로 제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어요.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그만큼 이 일이 사무적인 지시가 아닌 동지로서 함께해야 할 비밀스러운 작전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 일해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군. 네, 회장님. 햇수로는 2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자네는 내 오른팔이었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을 위한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세. 저는 조금의 애두름도 없이 제가 구상한 모든 계획을 최 비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손지연이라는 여자의 실체와 그런 그녀에게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가 직접 생선 장수로 변장해 그녀의 본성을 아들의 눈앞에 드러내겠다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최 비서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걱정,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건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회장님의 신분과 체면은 어찌하시려고요. 만에 하나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그룹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계획이었을 거예요. 최 비서, 내 체면이 아들 인생보다 중요할까? 이 그룹, 내가 왜 만들었는가? 결국 내 아들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 악물고 일군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독사가 우글거리는 웅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부모로서 그걸 뻔히 보면서 점잖게 앉아만 있으라는 건가? 나는 그렇게는 못하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진심을 읽었는지 최 비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안경을 고쳤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냉철한 비서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는 이 연극의 가장 완벽한 총감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부로 김금석 회장 위장 잠입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붙여질 것이며 관련된 모든 인원은 철저한 보안각서하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저는 제 계획이 이미 절반은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작전의 세부 사항을 다듬었어요. 어떤 인물로 변장할 것인가부터 어디서 어떻게 그녀와 마주칠 것인가까지. 최 비서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회장님, 어설픈 변장은 안 됩니다. 단순히 허름한 옷을 입는 수준으로는 손지영 같은 여우를 속일 수 없을 겁니다. 외형부터 행동, 심지어는 몸에서 나는 냄새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냄새라니? 네. 손지연이라는 인물은 후각이 예민하고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가난한 냄새를 경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가장 질색할 만한 직업. 그러면서도 그녀의 동선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 바로 생선 장수입니다. 생선 장수라. 최 비서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비린내와 땀 냄새, 거친 말투와 투박한 손. 그녀가 평생을 경멸하고 멀리했을 법한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역할이었죠. 며칠 뒤 최 비서는 저를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국내 영화계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특수분장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비서는 그에게 극비리에 진행되는 영화의 리얼리티 테스트라고 둘러대며 저를 완벽한 60대 후반의 시장 상인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장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얇은 라텍스를 여러 겹 덧붙여 깊은 주름을 만들고 검버섯과 기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평생을 관리해온 깨끗하던 제 손등 위에도 우둘투둘한 질감과 검게 변색된 반점들이 생겨났죠. 손톱 밑에는 실제 흙을 갈아 넣어 때가 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테일까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제가 봐도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세상 풍파에 찌들어 체념한 듯한 어느 늙은 남자의 흐릿한 눈동자만이 남아있더군요. 외모의 변화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비서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누가 봐도 몇십 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낡고 해진 작업복과 목이 누렇게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악코가 다 달아빠진 고무장화를 내밀었습니다. 옷에서는 희미하게 곰팡내까지 나는 듯했어요. 회장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최 비서가 들고 온 것은 작은 스프레이 병이었습니다. 그가 병의 뚜껑을 열자 스튜디오 안에 형용할 수 없이 지독한 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생선을 수십 마리 갈아 넣고 농축시킨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는 그 액체를 제 옷 곳곳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제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독한 냄새야말로 제 정체를 감춰줄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줄 테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마지막 관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인 월화수산의 주인 박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는 최 비서가 운전하는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사장에게는 미리 연락해 두었어요.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친구야. 시장에서 제일 허름한 국밥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물론 제 정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변장이 과연 친구마저 속일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시끄러운 시장통의 한 구석, 기름때 낀 테이블에 앉아 뚝배기가 식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박 사장이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테이블 앞을 몇 번이나 그냥 지나쳤어요. 제가 손을 들어 그를 불렀습니다. 이보쇼, 박 사장. 제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그렸던 주름을 한껏 찡그리며 제 원래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일세, 김금석이. 그 순간 박 사장의 눈이 평생 그렇게 커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더니 이내 손으로 제 볼을 살짝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너 금석이 너 맞냐?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어디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 저는 그를 자리에 앉히고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 사장은 분노와 어이없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아니, 이런 고얀 것을 봤나? 우리 준태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런 애를 상대로 사기를 쳐? 당장 달려가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진정하게, 박 사장.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소란이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라네.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라니? 내가 뭘 하면 되겠냐? 뭐든지 말만 해. 내 친구 아들 일인데 이 팔이라도 걷어붙여야지. 고맙다, 친구야. 나 한 달만 자네 가게에서 일하는 신입으로 좀 받아주게. 아무도 내 정체를 몰라야 하네. 자네도 나를 그냥 김씨 영감이라고 불러. 내가 이 연극을 제대로 끝낼 수 있도록 자네가 내 무대를 좀 빌려주게나. 박 사장은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그의 입가에 장난기 가득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금석. 너 회장 되더니 재미없는 사람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옛날 그 깡다구는 여전하구나. 좋다, 까짓것.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우리 월화수산의 새로운 김씨 영감. 내가 아주 혹독하게 일을 가르쳐주마.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완벽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수산시장에서 가장 비린내 나는 신입 일꾼 김씨 영감으로, 밤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의 회장 김금석으로. 이제 사냥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우굴에 들어갈 사냥꾼은 완벽하게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셈이었죠. 수산시장에서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박 사장의 지휘 아래 진짜 김씨 영감이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힘 좋은 화로들을 받아 나르고 능숙한 솜씨로 생선의 비늘을 치고 내장을 손질하는 법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비린내에 헛구역질이 나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 비서로부터 손지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위해 오늘 오후 수산시장을 방문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우리 가게 월화수산으로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시장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물건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니까요. 허영심 많은 그들이라면 비록 시장에 올지언정 가장 좋은 가게를 찾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씨 영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님 받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실 웃고 있어? 박 사장이 일부러 다른 직원들이 들으라는 듯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는 모자 아래로 웃음기를 감추며 대답했죠. 알았소다, 사장님. 오늘따라 왠지 대어가 낚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럽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시끄러운 호객 소리와 흥정하는 소리, 얼음 깨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그 활기 넘치는 풍경 속에서 유독 한 무리가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지연과 그녀의 어머니였어요. 손지연은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는 최신형 명품 가방을 든 채 마치 오물이 가득한 길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는 이곳의 모든 것을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보다는 좀 나았지만 역시나 주변 상인들을 아래로 훑어보는 오만한 눈빛은 감추지 못하더군요. 엄마, 꼭 여기까지 와야 했어? 백화점 식품 코너 가면 다 있는데. 비린내 때문에 머리가 아파. 쉿, 조용히 좀 해. 사돈댁 제사에 올릴 건데 그래도 시장 물건이 제일 싱싱하다고 하지 않니? 이왕 온 거 제일 좋은 걸로 사서 점수 좀 따야지.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쿵 하고 뛰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일부러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척하며 그들이 제 쪽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여러 가게를 쓱 훑어보더니 가장 규모가 크고 손님이 많은 우리 월화수산 앞으로 망설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박 사장과 제수용 생선에 대해 흥정을 시작하는 동안 손지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단 1초라도 이 공간과 섞이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가장 크고 싱싱한 자연산 참돔 한 마리를 얼음 위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좋은 시장 상인인 척하며 그녀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아가씨, 오늘 제사 지내나 보네. 제사상에는 역시 이 참돔이 올라가야지. 이거 한번 봐. 오늘 새벽에 막 들어온 건데 눈알이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저는 일부러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생선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질겁을 하며 두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경멸과 혐오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예요, 지금?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놀랐나 보네. 너무 예뻐서 좋은 거 보여주려고 그랬지.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얼음 송곳 같은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딜 만져요. 재수 없게. 비린내 나니까 저리 가요.
그녀는 마치 제 손이 더러운 벌레이기라도 한 것처럼 질색하며 자신의 옷을 탁탁 털어냈습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저리 가라고요. 사장님, 여기 직원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손님한테 함부로 말 걸고 불쾌하게 만들잖아요. 그녀는 박 사장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은 이 모든 것이 연극인 줄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저는 계획대로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냥 생선이 좋아서. 됐고, 엄마, 나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빨리 계산하고 가자. 여기 더 있다간 진짜 병 걸릴 것 같아. 밥맛까지 떨어지네. 손지연은 끝까지 제게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산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딸의 손을 이끌고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들었던 참돔의 차갑고 미끈한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주변 상인들이 안쓰럽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저 모양이래? 김씨 영감, 너무 상심 말아요. 박 사장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김금석. 괜찮냐? 저거 보통 내기가 아닌데. 저런 걸 며느리로 들였다간 어휴, 끔찍하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을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제 마음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움직여준 그녀 덕분에 제 계획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으니까요.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손지연. 너는 오늘 내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판 거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참돔을 다시 얼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펄떡거리던 참돔은 이제 움직임을 멈춘 상태였어요. 마치 앞으로 닥쳐올 그녀의 운명처럼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연극,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손지연이 보여준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속물근성과 오만함은 상상 이상이었죠. 이제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시험대에 올려볼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그런 천박한 본성이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가족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며칠 뒤 최 비서는 지연의 어머니, 즉 예비 사부인의 신상에 대한 추가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동네 부녀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었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교양 있고 사교적인 인물로 통했지만 실장은 명품가 허영의 화신이었어요. 특히 남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고 특별 대우받는 것을 병적으로 좋아한다는 정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작전은 최 비서의 기획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최 비서는 월화수산 VVIP 마케팅팀이라는 가상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문자 메시지를 제작했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월화수산 VVIP 고객님께 귀하를 저희 VVIP 고객으로 선정하여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특별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10kg급 최고급 자연산 다금바리를 VVIP
특별 경매가로 모십니다. 오직 선택된 5분께만 드리는 기회. 구매를 원하시면 아래의 전용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이 문자는 정확히 지연의 어머니에게만 발송되었습니다. VVIP, 특별한 기회, 선택된 5분 같은 단어들이 그녀의 허영심을 제대로 자극할 것이라는 최 비서의 계산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최 비서가 준비해둔 작전용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비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고 수화기 너머로 지연 어머니의 교양 있는 척 한껏 꾸민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월화수산 맞나요? 제가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고객님. 맞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희 데이터 분석 결과 최고의 안목을 가지신 VVIP 고객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번 다금바리는 일반 판매용이 아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최상급 개체입니다. 최 비서의 능숙한 응대에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제가요? 어쩐지. 제가 생선 보는 눈이 좀 남다르다는 소리를 듣긴 해요. 그래서 그 다금바리 가격이 어떻게 되죠? 네, 고객님. 시중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귀한 생선입니다만 VVIP 경매가로 특별히 200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200만 원. 빚에 쪼들리는 그들 가족에게는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VVIP라는 허울은 그 부담감마저 이겨버린 모양이더군요. 호호, 가격이 좀 있네요. 하지만 좋은 물건은 제값을 해야죠. 마침 저희 집안에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제가 구매할게요. 배달은 내일 오전으로 해주세요. 그녀는 마치 200만 원쯤은 껌값이라는 듯 태연하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미끼를 제대로 문 것이죠. 저는 최 비서와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김씨 영감으로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준비한 일부러 더 낡고 지저분해 보이게 만든 냉동 트럭을 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가 사는 고급 빌라는 겉보기엔 번지르르했지만 곳곳에 낡은 흔적이 보이는 딱 그들 가족의 실상과 닮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오동나무 상자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다금바리를 들고 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으로 저를 확인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월화수산에서 왔습니다. 주문하신 다금바리 배달 왔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아주 조금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만 빼꼼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저를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시장에서 만난 딸 손지영과 똑같은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생선은 거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집 안 더러워지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어떻게 해? 카드요. 그녀는 문틈으로 카드와 단말기만 내밀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결제를 진행했어요. 결제가 끝나자 그녀는 마치 벌레라도 만진 듯 손가락 끝으로 영수증과 카드를 휙 낚아채 가더군요. 수고했어요. 이거 들고 그냥 빨리 가보세요. 그녀는 제게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더 쥐어주면서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문 앞에서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겪으니 분노보다도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저는 돌아가는 척 트럭에 올라탔다가 최 비서가 미리 알려준 대로 빌라의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건네준 초소형 무선 도청 장치를 귀에 꽂았어요. 어제 주문 전화 때 그녀의 휴대폰에 심어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집안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웬 생선? 쉿, 조용히 해. 이거 그냥 생선 아니야. 월화수산 VVIP한테만 판다는 자연산 다금발이라고. 이거 한 마리에 200만 원이야. 뭐? 200? 엄마 미쳤어? 우리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다 널 위해서지. 이 기집애야. 모레가 내 생일 아니니. 그때 준태 씨네 가족들 초대해서 이걸로 요리에 대접할 거야. 사돈댁에 우리가 이 정도는 먹고 산다는 걸 보여줘야 나중에 네가 시집 가서도 무시 안 당하지. 안 그래? 아, 그런 깊은 뜻이? 근데 아까 배달 온 사람 완전 거지 같던데. 꼴을 보아하니 저런 영감 월급은 뻔하지. 저런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다. 아까워서 어떡하니 이런 귀한 생선을 저런 더러운 손으로 만지게 하고. 아무튼 엄마의 큰 그림을 알아주니 다행이다. 이번 내 생일 선물로 사돈 어른께는 다이아 목걸이 꼭 받아내야 한다. 그게 다 네 시댁 재산 미리 당겨오는 거라고 생각해. 알았지? 걱정 마, 엄마. 김준태는 나한테 껌뻑 죽어. 아주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다니까. 그 아버님이라는 사람만 좀 찜찜하긴 한데. 뭐, 늙은이가 별 수 있겠어? 결국엔 아들 못 이길 테니 괜찮겠지. 이 결혼만 딱 성사되면 우리도 이제 이런 궁상 안 떨어도 돼. 엄마, 그때 되면 내가 이 빌라 통째로 사줄게. 어머, 역시 엄마는 너밖에 없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도청 장치를 끄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들은 제 아들을 그리고 저를 완벽한 돈줄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의 순수한 사랑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늙은이가 별 수 있겠어? 지연의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트럭으로 돌아온 저는 운전대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 손지연.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내가 늙은이라 별 수 없을 것 같다고? 당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게임을 시작한 건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지옥의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축배를 들고 있을 그 모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더욱 잔인하고 더욱 철저한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동정이나 자비도 없을 겁니다. 손지영과 그녀의 가족이 가진 탐욕의 깊이를 확인한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험의 대상은 바로 제 아들, 준태였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연인의 잘못된 행동 앞에서 과연 아들은 자신의 올바른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독이 제 아들에게까지 퍼졌는지를요. 작전의 무대는 준태와 지연이 데이트를 위해 자주 찾는 청담동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최 비서를 통해 두 사람이 저녁 7시에 예약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저는 그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수산물 업체의 임시 배달원으로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한층 더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었어요. 몇 번이고 기워 입은 듯한 작업 조끼와 군데군데 구멍이 난 목장갑.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된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자 저는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서 생선이 담긴 낡은 스티로폼 상자를 옮기는 척하며 대기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이건 제 아들을 위한 시험이니까요. 잠시 후 준태의 차가 레스토랑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고 두 사람이 나란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연은 그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채 여왕처럼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저를 지나쳐 레스토랑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그들 앞으로 요란하게 넘어졌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가 뒤집어지면서 얼음과 함께 잡어 몇 마리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에서 생선들이 파닥거리는 모습은 꽤나 처참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역시 제 아들이었습니다. 준태는 제 예상대로 넘어진 저를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팔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 순수한 선의가 담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연의 목소리가 준태의 행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준태 씨, 뭐 하는 거야? 지연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려는 아이를 제지하는 엄마처럼 제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냥 둬. 저런 사람 잘못 엮이면 병원비에 옷값에 아주 귀찮아져. 괜히 똥 밟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준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넘어진 저와 자신의 팔을 꽉 잡고 있는 지연 사이를 오가며 흔들렸어요. 저는 그 짧은 순간 제발 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닌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아. 우리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도와줘? 괜히 선의를 베풀었다가 뒤통수 맞는다니까. 우리 옷에 비린내 배기 전에 어서 들어가자. 응? 지연은 준태의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죠. 결국 준태는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손에 이끌려 넘어진 저를 그대로 등지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서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외면과 체념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뒤섞인 그 복잡한 얼굴을요. 저는 한동안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들이 사라진 레스토랑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비서가 멀리서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았습니다.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준태야 왔느냐? 저녁은 맛있게 먹었고? 네, 아버지. 아주 근사한 곳이었어요. 지연 씨도 정말 좋아했고요. 아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오늘 데이트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별일은 없었고?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레스토랑 앞에서 좀 재수없는 일이 있었어요. 재수없는 일? 네. 어떤 생선 배달 기사가 저희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지연 씨가 너무 놀랐어요. 하마터면 지연 씨 새로 산 구두에 더러운 생선 국물이 튈 뻔했다니까요. 정말 아찔했다니까요.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넘어진 노인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지연이 놀랐다는 것과 그녀의 구두가 더러워질 뻔했다는 사실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레스토랑의 서비스까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면 동선 관리도 제대로 해야죠. 어떻게 손님들이 드나드는 입구에서 그런 칠칠치 못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배인한테 단단히 한마디 하려다가 지연 씨가 말려서 참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그래, 네가 화날 만도 했겠구나.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라. 아들은 제 기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네,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서재에 다시 저 혼자 남게 되자 저는 참았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슬픔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손지연이라는 여자는 제 아들의 돈뿐만 아니라 그의 선한 영혼까지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결혼은 이제 단순히 반대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전쟁.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아이의 저 미소를 되찾아주고 말겠다고. 설령 그 과정에서 아들이 저를 잠시 원망하게 되더라도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한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지연의 가면을 벗겨낼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어요. 그녀가 제 아들 김준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 말입니다. 저는 최 비서를 불러 그동안 구상해왔던 가장 대담한 함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최 비서, 다니엘 리를 무대 위로 올릴 시간이 됐네. 다니엘 리는 우리가 이번 작전을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최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으로 막 돌아온 젊은 호텔 재벌 2세. 이보다 더 손지연의 구미를 당길 만한 설정은 없었죠. 최 비서의 일처리 능력은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무명 배우 한 명을 찾아냈어요. 외모는 물론이고 목소리와 분위기까지 귀티가 흐르는 그야말로 다니엘리 역할의 안성맞춤인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파격적인 계약금을 제시하며 이번 작전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극비 보안각서를 쓴 그는 며칠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재벌 2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 비서는 다니엘리의 배경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가짜 SNS 계정도 개설했습니다. 그 계정에는 우리가 며칠간 렌트한 슈퍼카와 요트, 프라이빗 제트기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 올라왔죠. 심지어는 유명 연예인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까지 정교하게 만들어 올렸습니다. 손지연이 그의 뒷조사를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완벽한 무대를 준비한 겁니다. 작전의 장소는 손지연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른다는 강남의 한 고급 골프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날 시간에 맞춰 다니엘 리는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장했습니다. 최 비서가 준비한 굉음을 내뿜는 노란색 람보르기니가 연습장 입구에 멈춰 서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차에서 내린 다니엘은 발레 파킹 직원에게 팁으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는 여유까지 부리며 손지연이 있는 타석 바로 옆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최 비서와 함께 연습장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다니엘의 안경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전송하는 화면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그의 넥타이핀에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다니엘은 잠시 몸을 풀더니 자연스럽게 지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스윙폼이 아주 좋으시네요. 혹시 프로 지망생이신가요? 그의 부드러운 중저음에 지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싫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훤칠한 외모와 값비싼 골프웨어를 훑어보더니 예의 그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치는 거리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겸손하시기까지.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호텔을 몇 개 물려받게 돼서 스트레스도 풀 겸 잠시 들렀습니다. 호텔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저는 손지연이라고 해요. 그들은 금세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니엘은 대화 중간중간 마치 무심한 척 자신의 엄청난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수한 제주도 호텔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거나 지중해에서 요트 파티를 하던 때가 그립다는 식으로요. 지연은 점점 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순간 다니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지연 씨처럼 아름다운 분이 혹시 남자친구가 없을 리는 없을 테고 맞죠?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앙큼한 여우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약혼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과연 그녀가 여기서 선을 그을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그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다니엘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았죠. 그렇군요. 결혼 반지 끼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준태 씨라고 했던가요? 그분이 저보다 지연 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답니까? 그의 대담하고 도발적인 질문에 지연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습을 마치고 클럽하우스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니엘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샴페인을 주문했고 지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번에 새로 계약한 요트인데 지연 씨도 나중에 한번 태워드릴게요라며 사진을 보여주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요트 사진이 아닌 휴대폰 케이스에 무심하게 꽂혀있던 검은색 카드에 머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상위 0.1% 부의 상징, 블랙 카드였죠. 그 카드를 본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준태 씨는 좋은 사람이긴 한데 아직 좀 어리죠. 가끔은 너무 순진해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답답하다니요?
그냥 남자가 좀 야망도 있고 박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준태 씨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아버님, 그늘 아래서 편하게만 자라서 그런가. 제 아들을, 저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애써 움켜쥐었습니다. 최 비서가 제 어깨를 가만히 눌렀지만 귀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제 이성을 마비시킬 지경이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다니엘이 그녀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답답한 일 있으면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도 있고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이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다니엘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이죠. 좋은 친구. 두 사람의 은밀한 미소가 오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최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 비서, 방금까지의 모든 대화 똑바로 녹음해두게. 음성 파일, 영상 파일 전부 다.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보관해.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지독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보여줄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증거가요. 이제 여우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우 사냥을 마무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 두 남자를 동시에 저울질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한 손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그런 그녀에게 수산시장의 김씨 영감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끼어든 불쾌한 오점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아마 눈에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그녀는 그 오점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사장이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는데 그 화면에는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장문의 글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이었죠. 긴급 고발. 월화수산의 비위생적이고 불친절한 늙은 직원을 고발합니다. 글의 내용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익명의 작성자는 며칠 전 월화수산에서 제사 음식을 사다가 한 늙은 직원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직원이 썩은 생선을 강매하려고 했고 거절하자 자신을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위생 장갑도 끼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생선을 만지고 그 손으로 돈을 받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를 일삼았다고도 적혀 있었죠. 글의 마지막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는 시장인데 저런 불결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버젓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친다. 시장 상인회와 구청에서는 즉각 저 직원을 해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문구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손지연, 그녀가 꾸민 짓이 분명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가 평생을 내 이름 걸고 장사해온 곳인데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 가게 명예에 똥칠을 해?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서 이 글 쓴 X 찾아내서 진정해, 박 사장. 화낼 것 없어. 오히려 잘 됐네. 저는 분노하는 박 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잘 돼? 지금 이게 잘된 일로 보여? 너 지금 제정신이야? 물론이지.
이건 그녀가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는 행동일 뿐이야. 그리고 내게는 아주 좋은 마지막 무대가 되어줄 걸세. 그러니 자네는 잠시만 더 나쁜 사장님 역할을 좀 해줘야겠어. 저는 박 사장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인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최 비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월화수산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시장 상인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을 시장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물론 그 소문이 손지연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요. 며칠 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손지연이 다시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그녀는 마치 암행어사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우리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박 사장과 함께 미리 짜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씨 영감,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당장 짐 싸. 오늘부로 해고야. 박 사장은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일자리 잃으면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습니다. 사장님. 제 처절한 연기에 주변 상인들까지 숙연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손지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향해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값비싼 구두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올린 글 때문인 거 다 압니다. 제가 그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망이 나서 제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상인회에 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줬다고 한마디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질척한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비참하기 짝이 없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단 한마디, 일어나세요, 어르신. 저도 너무 심했던 것 같네요, 라고만 말해줬다면 저는 이 모든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저를 벌레만도 못하다는 듯한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제 와서 빌면 뭐가 달라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데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손님한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요?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아주 추하네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저를 더욱더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이건 당신 하나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이 더럽고 지저분한 시장물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당신 같은 사람을 솎아내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요. 그녀는 제게 마지막으로 추하다는 말을 남기고 얼음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마치 오페라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며 우아하게 퇴장하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그 잔인하고 아름다운 얼굴, 승리감에 도취된 그 표독스러운 미소, 그리고 그녀가 뱉어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최 비서가 주변 가게에 완벽하게 설치해 둔 여러 대의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흙탕물이 묻어 더러워진 바지 무릎을 툭툭 털어냈어요. 제 얼굴에는 더 이상 비굴한 미소도 절망적인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마지막 심판을 앞둔 집행자의 냉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박 사장이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저는 멀리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친구. 모든 함정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우를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유인해 숨통을 끊어놓는 일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바로 다음 주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가 상견례.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겠지만 저에게는 기나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심판의 무대였죠. 손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이 잔치가 끝나면 곧이어 화려한 무도회가 시작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달콤한 와인이 아니라 쓰고도 독한 심판의 쓴잔이었죠. 최 비서를 통해 그들 모녀의 최근 동향을 보고받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어요. 백화점 VVIP 라운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최고급 예물과 예단을 찜해놓는 것은 물론이고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신혼집 인테리어 구상에 여념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금을 받기도 전에 흥청망청 돈을 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죠. 상견례 전날 저녁 아들 준태가 조심스럽게 제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앉아. 아들은 제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쭈뼛거렸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버지, 내일 상견례도 있고 해서 지연 씨 댁에서 원하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원하는 거?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가 들으시면 속물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되는데요.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지연의 어머니가 그에게 전달했다는 요구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최 비서를 통해 보고받은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연의 명의로 된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 그녀가 타고 다닐 독일제 최신형 세단, 그리고 장인 장모님이 타실 국산 대형 세단 한 대, 거기에 현금으로 된 예단비와 지연이 결혼 준비를 하며 몸을 꾸밀 꾸민비라는 명목의 현금까지. 듣고 있자니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집안의 빚더미는 까맣게 있고 그야말로 제 재산을 거덜낼 작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 속마음을 완벽하게 감추고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기는 한데 지연 씨 말로는 자기 어머니가 딸을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서운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알겠다. 제 짧은 대답에 아들은 오히려 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버럭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버지. 다 알아들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준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 너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이요? 어떤? 쉿. 그건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게다. 모두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일 상견례에 나오너라. 내가 내 어깨를 확실하게 세워주마. 제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아들은 모든 걱정을 씻어낸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들은 몇 번이고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모든 것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겠죠. 그들의 기대감은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아니, 그들에게는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될 테고요. 아들이 나간 뒤 저는 서재 안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저와 최 비서만이 아는 우리 작전 사무실이었죠. 벽 한쪽에는 손지영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최 비서와 박 사장 그리고 다니엘리 역할을 맡았던 배우를 그곳으로 불렀습니다. 모두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 됐어. 최 비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집 운산정의 가장 큰 별채는 저희가 통째로 빌렸습니다. 별채의 모든 출입문은 저희 직원들이 통제할 것이며 내부에는 총 4대의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녹음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리 역할을 했던 배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내일 약속된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손지연 씨를 마주했을 때 제가 해야 할 대사들은 모두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금서가 걱정 마라. 내가 네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 테니 내일 그 여우 같은 것들 면상에 대고 우리 가게에 어떻게 똥칠을 했는지 똑똑히 증언해 주마. 저는 제 사람들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일의 동선과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들, 시장에서 저를 모욕하던 영상 다니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던 음성 파일, 그들 가족의 부채 증명서를 최종 확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어요.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워룸에 남아 벽에 걸린 증거 자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참으로 길고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에서 시장의 생선 장수로 그 간극은 단순히 신분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평생을 외면하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세상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고 약자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김씨 영감의 낡은 작업복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이 비린내 나는 옷이야말로 진실을 밝혀줄 제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갈 겁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요.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차분했어요. 결전의 날을 앞둔 장수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저는 최 비서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김씨 영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이제 저 자신보다 더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지독한 비린내가 배어있는 작업복을 입고 때 묻은 장화를 신으며 저는 조용히 결심을 다졌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격식 있고 비밀스러운 곳으로 유명한 한정식집 운산정의 가장 큰 별채 귀빈정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별채 주변에 최 비서가 배치해둔 건장한 직원들이 일반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별채 안에서는 이미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아들 준태와 손지연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손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오늘 자신들이 받게 될 특별한 선물에 대한 기대로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해 있었죠. 아이고, 우리 준태 서방. 아주 그냥 날이 갈수록 늠름해지네. 장모님. 아닙니다. 오늘 지연 씨가 정말 아름답네요. 호호. 다 우리 준태 서방 덕이지. 아버님은 언제쯤 오신다니? 우리가 받을 선물이 아주 기대가 돼서 목이 빠지겠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별채의 육중한 미닫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따뜻하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 김금석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비린내를 풍기는 남루하고 초라한 생선 장수 김씨 영감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이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신 지난번에 우리 집에 생선 배달 왔던 그 영감 아니야? 경비원. 다들 앳멋들해. 이 사람 안 끌어내고. 손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 노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제 아들 준태였습니다. 그는 저와 지연의 가족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가 왜? 저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늘 구부정하게 연기했던 등을 곧게 펴고 흐리멍덩하게 뜨고 다니던 눈에 다시 평소의 형형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낡은 모자를 벗어 던졌죠. 그러고는 얼어붙어 있는 손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본래의 목소리로 하지만 어른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몰라봐서야 쓰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연의 아버지는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지연은 말도 안 돼라는 말만 되뇌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들 준태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채의 다른 쪽 문이 열리며 최 비서와 박 사장 그리고 다니엘리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는 익숙한 솜씨로 테이블 위에 대형 태블릿 PC를 설치했고 박 사장과 다니엘은 제 양옆에 섰습니다. 자, 이제 슬슬 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할 시간이 된 것 같군. 저는 테이블의 상석에 앉으며 완전히 넋이 나간 지연의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지연 양, 그리고 사부인. 두 분은 저를 아주 잘 아시겠지요. 시장에서 그리고 대개 문 앞에서 저를 만나셨으니 제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굳이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 비서는 태블릿의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지연이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아주 추하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박 사장이 옆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증언했죠. 저희 가게에서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을 바로 저 아가씨가 있지도 않은 거짓 민원을 꾸며내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손지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선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손지연 양. 자네는 내 아들에게 아직 어리다고 답답하다고 했었지? 그리고 어른스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도 했고, 저는 다니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죠. 손지연 씨, 저 기억하시죠? 저희 좋은 친구가 되기로 했잖아요. 다니엘의 등장에 지연의 얼굴에서는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최 비서는 곧바로 골프 연습장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 아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남자의 재력에 흔들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태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한 표정으로 스피커와 지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최 비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당신들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요. 서류의 맨 위에는 부채 현황 증명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빚 밀린 월세, 파산한 아버지의 회사까지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모든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꺽꺽대는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최악의 연극을 끝낼 마지막 대사를 의조렸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지.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의 파혼 선언은 그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손지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앞으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조금 전까지의 우아함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저희 지연이가 준태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철없는 딸 자식을 둔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시고 부디 아이들만큼은. 그들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그들의 손을 차갑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랑? 지금 당신들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군. 당신들이 사랑한 건 내 아들 김준태가 아니라 내 돈, 내 재산이었겠지. 당신들의 그 더러운 탐욕으로 내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아들 준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갈 곳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죠. 그토록 천사라고 믿었던 여자의 추악한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그 충격이 오죽할까요?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준태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태 씨, 나 좀 봐.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제발, 제발 아버지 좀 설득해줘. 응? 우리 사랑했잖아.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순간 아들은 비로소 사랑의 콩깍지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내 아들이 이제라도 진실을 깨달았으니 그거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약속했던 특별한 선물을 나눠줄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 비서는 두툼한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박 사장, 자네가 없었다면 이 연극은 시작도 못했을 걸세. 이건 내 성의일세. 자네 가게를 시장에서 제일 가는 곳으로 만드는데 보태 쓰게나. 박 사장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제 어깨를 2번 툭툭 쳐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다른 봉투를 다니엘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준 배우에게 건넸습니다. 자네 덕분에 아주 훌륭한 공연을 마칠 수 있었네. 여기 약속한 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배우로 성장하게. 그는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연의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은 이것이요. 그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로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제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평생 그 말을 뼈에 새기며 살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팔을 잡고 그 지옥 같은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운산정을 빠져나온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파랬습니다. 저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제가 김씨 영감으로 살았던 월화수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죠.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시장 한구석에 있는 제가 박 사장과 처음 만났던 허름한 국밥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비린내와 돼지국밥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뜨거운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은 국밥이 나오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국밥 그릇에 깍두기 하나를 얹어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특히 사랑에 빠지면 눈과 귀가 멀게 되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얻었다면 그걸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다. 제 말에 아들은 더욱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눈물을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눈물을 그친 아들은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술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국밥만 먹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와 뚝배기 바닥을 긁는 숟가락 소리가 어우러져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아들이 저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근데 생선 장수 역할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그 말에 저도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냐? 내가 연기에 소질이 좀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수천억의 재산보다 지금 제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이 아들 하나가 제게는 훨씬 더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진짜 재산을 지켜낸 겁니다. 국밥집을 나오며 저는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훌쩍 자라 이제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버린 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진 시장길을 나란히 걸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이다는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통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요. 저와 제 아들은 그렇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 같던 상견례가 끝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은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밭이 한 번쯤은 옥토로 개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제 아들 준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손지연이라는 이름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아들은 그 상처를 핑계로 주저앉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걸음 삼아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아들은 제 서재로 찾아와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뜻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은 싫습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제 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배우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그렇게 준태는 회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평사원 김준태로 물류창고 관리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지영과 그 가족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최 비서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극이 들통나면서 그나마 유지하던 체면과 인맥은 산산조각 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가끔 지연이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빌리려 한다는 씁쓸한 소문도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제 관심은 온통 아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2년을 구른 아들은 이제 제법 믿음직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신중해졌고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었기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여자를 만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넌지시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나가는 보육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후원하시는 곳 중 하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 예뻐요. 아버지도 한번 같이 가시지 않겠어요? 저는 흔쾌히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우리가 함께 찾아간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햇살 보육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오랫동안 후원해 온 곳이었지만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보육원은 아담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익숙한 듯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원장 수녀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눈에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고 맑던지 주변이 다 환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는 유독 낯을 많이 가린다는 5살배기 여자아이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죠. 원장 수녀님, 저기 저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수진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저희 원의 보물 같은 분이시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에요. 준태 씨하고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수녀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기분 좋게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로 저런 사람을 만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그 오수진이라는 선생님에 대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처음 만났다고 해요. 아들은 처음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소개했는데 수진 양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직 준태라는 사람의 성실함과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고 했어요. 아버지,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해요. 제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김준태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진짜 사랑을,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제게 수진 양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다만 이번에는 우리 집이나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곳에서 보자꾸나. 며칠 뒤 저는 아들과 수진 양을 데리고 월화수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때 김씨 영감으로 살았던 바로 그곳으로요. 수진 양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실은 내색 없이 제 뜻을 따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무슨 일이세요? 허허, 내가 젊었을 때 고생했던 곳이라 가끔 찾아오곤 한단다. 저기 보이는 저 국밥집이 내 오랜 단골집이야. 괜찮다면 오늘 저녁은 저기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는 게 어떻겠니? 제 제안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양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좋아요. 저 국밥 정말 좋아해요. 시장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정말 신나는데요? 그녀의 대답은 꾸밈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국밥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비린내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죠. 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박 사장이 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김 회장. 여긴 어쩐 일이야? 어라, 우리 준태도 왔네? 옆에 아가씨는 누구신가? 저는 수진 양에게 박 사장을 제 오랜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박 사장은 넉살 좋게 수진 양의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기 시작했죠. 니야, 우리 준태가 눈이 높네.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났대? 아가씨, 우리 준태가 좀 멍청해 보여도 속은 깊은 놈이야. 잘 좀 부탁해. 박 사장의 짓궂은 농담에 수진 양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준태 씨 정말 좋은 사람인걸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국밥을 나르던 아주머니가 발을 헛디뎌 국밥 그릇 하나를 수진 양의 바로 앞에서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옷과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아주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가씨, 괜찮아요? 뜨거운데 되지는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수진 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2년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물 한 방울에 경기를 일으키던 손지연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진 양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주머니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놀라지 마세요. 옷이야 빨면 되죠, 뭐. 바닥이 더러워져서 어떡해요. 제가 닦을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를 뽑아들고 아주머니를 도와 바닥을 닦으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말렸고 제 아들은 그런 수진 양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가리고 자랑스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두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날 잡아서 사돈될 분들 정식으로 뵙도록 하자. 제 말에 아들과 수진 양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했지만 가장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수억 원을 쓰는 대신 그 돈을 햇살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 기금으로 전액 기부했어요. 그리고는 보육원 앞마당에서 원장 수녀님의 주례와 아이들의 축가 속에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으며 부부의 연을 맺었죠.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속에서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지켜줘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현명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새로운 딸이 생겼어요.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입니다. 며느리는 얼마 전 저를 쏙 빼닮은 예쁜 손녀를 안겨주었고 아들은 이제 제법 능숙하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다 함께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시장 국밥집에 들러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부와 명예가 헛되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손녀를 안아주며 대답합니다. 제 인생의 진짜 재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따뜻한 가족이라고